소인이 일주일 안에 신령한 닭을 데려가겠습니다. 소인이 일주일 안에 신령한 닭을 데려가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하늘도 땅도 죽어가던 해였다. 석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아이들 입술은 타들어갔고 노인들은 그늘 아래서 눈을 감은 채 숨만 쉬었다. 황도 고을 백성들은 이미 한계였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관아 북소리가 둥둥둥 울려 퍼졌다. 새벽 안개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관아 포졸들이 마을 광장에 커다란 나무 팻말을 세웠다. 팻말에는 붓으로 굵직하게 쓴 글씨가 가득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서당 훈장이 팔짱을 끼고 다가서더니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마을 뒷산에 깃든 신령한 닭이 황금 알을 낳아야 이 가뭄이 해갈된다. 닭을 잡아 바치지 못하면 마을 전체에 연좌제를 적용하겠노라. 기한은 7일. 사또 박탐의 명이었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퍼져나왔다.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안악들이 앞치마로 눈을 가렸다. 포졸들은 그 광경을 팔짱 끼고 비웃으며 구경했다. 바로 그때 인파를 헤치고 작은 체구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9살짜리 소년이었다. 때 묻은 무명 적삼에 집신 한 켤레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 고을 어느 어른보다도 또렷했다. 소년은 팻말 앞에 우뚝 서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뒤쪽에서 여유롭게 구경하던 사또 박탐을 향해 입을 열었다. 사또 날이 이 팻말에 쓰인 글자 중에 틀린 글자가 3개 있습니다요. 광장이 조용해졌다. 포졸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또 박탐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뭐? 소녀는 손가락으로 팻말의 특정 글자를 짚었다. 연자제를 이렇게 쓰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리께서 쓰신 한자는 연속해서 앉는 죄라는 뜻인지라 선비들이 보면 웃음거리가 되실 것입니다. 사또의 눈에 불이 켜졌다. 하지만 소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뒤를 돌아 백성들을 보며 슬쩍 웃었다. 두려움에 굳어있던 어른들 얼굴에 희미하게 뭔가가 스쳤다. 소년이 다시 사또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소인이 일주일 안에 신령한 닭을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황도 고을이 이 지경이 된 건 사또 박탐이 부임하고 나서부터였다. 박탐, 나이 57, 체중은 웬만한 돼지 2마리를 합친 수준이었다. 수령으로 부임한 날부터 그는 한 가지 철학을 관철했다. 백성은 짜면 짤수록 더 나오는 수건이라는 것. 부임 첫 달 그는 도로 보수세를 신설했다. 실제로 보수된 도로는 없었다. 두 번째 달 그는 우물 관리세를 신설했다. 우물은 오히려 더 더러워졌다. 세 번째 달부터는 이유도 없이 그냥 걷었다. 이름도 없는 세금이었다. 백성들이 이유를 물으면 포졸들이 대신 대답했다. 몽둥이로. 그리고 이제
박탐은 자신의 환갑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환갑잔치라는 건 명목이었다. 실제로는 이번 기회에 남아있는 것들을 싹 털어낼 계획이었다. 시종자, 가축, 도구, 심지어 처녀들 비녀까지. 박탐은 탁자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집어먹으며 신복 최칠에게 물었다. 이번 달 수확이 얼마나 되느냐? 최칠이 허리를 굽히며 장부를 펼쳤다. 최칠은 박탐의 오른팔이자 왼팔이었다. 키가 크고 눈이 가늘었으며 항상 비단 도포를 걸쳤다. 웃는 얼굴이 오히려 더 무서운 종류의 인간이었다. 가뭄 탓에 예상보다 사말이 줄었사옵니다. 백성들 꽃간이 거의 바닥났다 하옵고, 그래서 더 짜낼 게 없다는 말씀이옵니다. 박탐은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최치를 쳐다보았다.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황금알 소동이었다. 황도 고을 뒷산에는 오래전부터 전설이 하나 내려왔다. 신령한 닭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평소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촌로들의 잡담이었다. 그러나 박탐의 손에서 그 잡담은 공식 포고문이 되었다. 사또 직인이 찍힌 포고문에는 이렇게 적혔다. 가뭄은 마을 사람들의 부덕함 때문이다. 뒷산 신령한 닭에게 황금알을 받아 바쳐야만 하늘이 비를 내릴 것이다. 만약 7일 안에 닭을 찾지 못하면 마을 전체의 죄를 물어 재산을 몰수하겠노라. 이 황당한 논리에 황도 고을 백성들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관아의 권력 앞에서 논리는 무력했다. 80 노인이 갓난아기처럼 엎드려 빌어도 포졸들은 냉소할 뿐이었다. 포고문이 붙은 날 오전 광장에 모인 어른들은 공포에 굳어 있었다. 그때 이지가 나타났다. 이지의 본명은 이지였다. 아는 것이 많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붙인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이지가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이지를 키웠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서당에 제대로 다닌 적도 없었지만 이지는 길에서 줍는 책 조각, 담벼락 너머로 들리는 훈장 목소리, 장터에서 오가는 어른들 이야기로 스스로를 길렀다. 이 아이의 두뇌는 기이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다. 한 번 들은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본 것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능력이었다. 수레바퀴 자국의 깊이로 짐의 무게를 추정하고 연기 색깔로 무엇을 태웠는지 알아내고 사람의 걸음걸이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어디서 오는 길인지 짚어냈다. 광장에서 팻말 앞에 선 이지는 사또 박탐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인이 일주일 안에 신령한 닭을 대령하겠습니다. 그 말에 박탐은 한참 동안 이지를 내려다보았다. 눈앞의 것이 9살짜리 꼬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러다 박탐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허허, 기특하구나. 박탐은 실제로는 전혀 기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저 꼬마가 무슨 짓을 하든 어차피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닭을 가져오면 닭을 받고 재산을 털고 못 가져오면 연자제로 재산을 털면 그만이었다. 어느 쪽이든 박탐이 이겼다. 하지만 박탐이 놓친 것이 있었다. 이 소녀는 처음부터 닭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었다. 이지는 광장에서 돌아서며 마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닭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뭔가를 설계하는 사람의 눈빛이 있었다. 일주일. 이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사또 박탐이 저지른 짓들의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이지는 발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관아 포졸의 순찰 시간, 최칠의 동선, 곡간 자물쇠의 종류, 그리고 박탐이 가장 아끼는 것. 이지가 마을 골목을 걸어 다니기 시작한 것은 포고문이 붙은 그날 오후부터였다. 표면적으로는 신령한 닭의 흔적을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달랐다. 이지의 눈은 닭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있었고, 사람들이 아니라 짐을 보고 있었다. 오후가 지나며 이지는 마을 세 곳에서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포졸 두세 명이 민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안방 뒤줄을 뒤집어 곡식을 자루에 담고 있었다. 주인 노인이 매달리면 밀쳐냈다. 안악이 울며 빌어도 등을 돌렸다. 시종자용으로 별도로 모아둔 자루까지 없애갔다. 시종자를 잃으면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그것은 기하다. 포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 했다. 이지는 골목 모퉁이에서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분노는 잠시였다. 이지는 금방 눈을 가늘게 뜨고 수레를 관찰했다. 곡식 자루를 실어가는 수레는 관아 방향이 아닌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동쪽에는 관아 창고가 없었다. 이지는 그 수레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아이 하나가 수레 뒤를 졸졸 따라가는 건 이 시대의 흔한 풍경이었다. 포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수레는 마을 외곽의 낡은 주막 앞에서 멈췄다. 이지는 주막 뒤쪽 담벼락 구멍 사이로 눈을 붙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담았다. 주막 안쪽 별채, 커다란 상자 위에 넓은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상인 행색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최칠이 그 맞은편에 있었다. 포졸들이 들고 온 곡식 자루들이 방 한쪽에 쌓였다. 최칠이 장부에 뭔가를 적었다. 상인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금괴들이 있었다. 이지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 장면을 봤다. 곡식이 금으로 바뀌고 있었다. 백성들의 밥이, 시종자가, 내년의 희망이 금 덩어리로 환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금은 관아 공식 창고로 가지 않을 것이었다. 박탐의 사적인 금고로 흘러들어갈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수탈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횡령이었다. 이지는 담벼락에서 물러서며 마음속에 숫자를 적었다. 수레 한 대에 곡식 자루가 몇 개, 금괴는 몇 개, 최칠과 상인 사이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일주일이면 대략 얼마나 환전이 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파악해야 했다. 저 금은 어디에 보관되는가? 이지가 물러서려는 순간 안쪽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이지는 숨을 참고 귀를 세웠다. 최칠의 목소리였다. 사또 나리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용문이 금괴는 따로 보관하라 하셨습니다. 그건 지하 창고 가장 안쪽 상자에. 이지는 눈이 빛났다. 지하 창고. 그날 밤부터 이지는 관아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신령한 닭의 기운을 살피러 다닌다는 핑계였다. 실제로는 포졸들의 순찰 간격을 재고 담벼락 높이를 보고 지하 창고로 통하는 입구를 찾는 것이었다. 마을에 돌아온 이지는 그날 밤 엄마가 잠든 틈에 조용히 앉아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뭔가를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관아 내부 구조도였다. 그리고 사흘째 밤, 이지는 완성된 경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몸을 일으켰다. 가야 할 때였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다. 마을 아랫길에서 이지의 단짝인 7년 묵은 친구 도리가 달려왔다. 도리는 이지보다 2살 어렸고 항상 콧물을 달고 다녔으며 이지라면 목숨을 바칠 것 같은 표정을 늘 짓고 있었다. 이지야, 우리 집에 포졸들이 또 왔어. 이지가 멈춰섰다. 어머니 밥그릇까지 가져갔어. 어머니가 아프신데. 오늘 죽이라도 끓이려고 남겨둔 쌀 반 홉까지. 도리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7살인 아이가 울음을 참는 그 모습을 이지는 조용히 쳐다봤다. 이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도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관아 방향을 바라봤다. 해결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이지는 소매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다. 거기에는 주막 별채에서 슬쩍 가져온 장부의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다. 최칠의 필체로 가득 찬 날짜별 환전 내역이 적힌 종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하 창고 안에 현물이 필요했다. 증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사또 스스로가 자기 죄를 꺼내놓게 만들 함정이 필요했다. 이지는 걸음을 빠르게 했다. 시간이 남은 건 나흘이었다. 나흘 안에 해야 할 일을 이지는 3단계로 나눴다. 첫째, 관아 지하 창고를 확인하고 용문이 금괴를 손에 넣을 것. 둘째, 닭 한 마리를 준비할 것. 평범한 암탉이면 충분했다. 셋째, 암행어사에게 서신을 보낼 것. 가장 어려운 건 첫째였다. 이지는 나흘째 아침 관아 대문을 당당히 걸어서 들어갔다. 포졸이 가로막았다. 어딜 들어오는 게냐? 소인은 사또 나리의 명으로 신령한 닭의 기운을 살피러 온 이지라 하옵니다. 관아 안의 기운을 살피지 않으면 뒷산과의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하여. 포졸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사또가 직접 이지에게 허락을 내린 상태였다. 막을 수는 없었다. 이지는 넉살 좋게 웃으며 관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지는 낮 동안 관아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진짜 기운 같은 걸 살피는 척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두 팔을 허공에 벌리고 눈을 감고 어디서 주워들은 말들을 중얼중얼했다. 포졸들이 킬킬거렸다. 이진은 그 웃음 뒤에서 눈을 바쁘게 굴렸다. 사또 침소의 위치 확인. 마루 아래 환기구 위치 확인. 야간 경비 배치 패턴 확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침소 안방 마루 한쪽에 붙은 손잡이 없는 판자. 그 주변에만 먼지가 적었다. 자주 열리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지하 창고 입구였다. 이진은 낮 동안의 관찰을 모두 기억 속에 저장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이진은 관아 한쪽 창고 구석에 몸을 숨겼다. 누가 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도 이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포졸들의 저녁 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밤 2경. 교대 직후 약 2각. 이 시간에 정문 포졸은 새로 배치된 자가 자리를 잡느라 방심한다. 내부 순찰은 식사 후 졸음이 오는 시간이다. 이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침소 쪽으로 가는 길은 낮에 이미 머릿속에 넣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담벼락 그늘을 타고 이동했다. 경비 한 명이 기둥에 기대 졸고 있었다. 이진은 우회했다. 또 한 명이 불빛 아래서 뭔가를 먹고 있었다. 이진은 그 사람이 씹는 소리에 맞춰 발걸음 박자를 맞췄다. 침소 앞마당까지 왔다. 이진은 숨을 고르고 처마 아래 그늘에서 사또 침소 창호지 문 너머로 귀를 기울였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박탐이었다. 이진은 마루 위로 올라섰다. 발끝으로만 이동했다. 마루 널빤지가 삐걱대는 위치를 낮에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어디를 밟아야 소리가 나지 않는지 알고 있었다. 손잡이 없는 판자 앞에 쪼그려 앉았다.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얕은 홈이 있었다. 손톱으로 긁어당겼다. 판자가 들어 올려졌다. 어둠 속에서 계단이 내려가고 있었다. 이진은 품에서 미리 준비한 작은 기름 심지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 천천히 지하로 내려갔다. 내려가면서 이진은 멈춰섰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을 초과했다. 방 3평짜리 지하 공간이 천장까지 가득 찼다. 금괴가 쌓여 있었다. 비단 꾸러미들이 있었다. 도자기가 있었다. 옥석이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나무 상자 안에 다른 금괴들과 구별되게 따로 보관된 것이 있었다. 용문이 금괴였다. 표면에 용이 새겨진 금괴 2개. 주먹만한 크기였다. 이진은 그 앞에 잠시 쪼그려 앉아 바라봤다. 그리고 하나를 들어 품에 넣었다. 무겁고 차가웠다. 이것이 백성들의 것이었다. 이진은 동시에 눈으로 공간 전체를 훑었다. 금괴의 대략적인 수, 비단의 양,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 얼마, 조세로 정당하게 걷어들일 수 있는 한계를 얼마나 초과하는지 머릿속에서 암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지가 계단을 다시 올라오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마루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야간 경비 순찰이었다. 예정된 시간보다 일렀다. 이지는 순간적으로 심지를 껐다.
어둠 속에서 숨을 참았다. 발소리가 마루 위를 지나갔다. 이지가 닫아놓은 판자 위를 밟고 그냥 지나쳤다. 이지는 어둠 속에서 10가지 세었다. 그리고 다시 판자를 열고 올라왔다. 문제는 나가는 길이었다. 순찰이 예정보다 일찍 돈다는 건 경로를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지는 침소 마루에서 멈추어 빠르게 계산했다. 정문은 막혔다. 동쪽 담벼락은 순찰이 지나간 직후라 잠시 비었다. 이지는 소매 안쪽에서 미리 준비한 것을 꺼냈다. 폭죽 3개, 그리고 말린 고등어 2마리. 이지는 고등어를 서쪽 창고 앞에 던졌다. 그리고 서쪽 담벼락 쪽으로 폭죽 하나를 날렸다. 폭죽이 터졌다. 고등어 냄새에 이끌려 관아 고양이들이 우르르 서쪽으로 몰려들었고 거기에 폭죽 소리까지 겹치자 고양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서쪽에 경비가 몰렸다. 이지는 반대편 동쪽 담벼락을 넘었다. 바깥에 내려서며 이지는 한번 뒤를 돌아봤다. 관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들이 아직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지는 품속을 확인했다. 용문이 금괴가 있었다. 그리고 이 금괴를 품고 이지는 걸음을 빠르게 했다. 써야 할 편지가 하나 있었다. 이지는 아는 선비 아저씨를 새벽에 깨웠다. 선비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 이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부탁했다. 편지 하나만 써주셔요. 수신이는 현재 이 도에서 암행 중인 어사나리. 선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암행어사가 이 근방에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흘 전 장터에서 비단 행상 차림의 남자가 지나갔는데 그분 갓의 무게 중심이 일반 갓이 아니었고 걷는 방식이 무반 훈련을 받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짐무게가 가벼웠는데 마치 무거운 것처럼 몸을 기울이는 건 숨긴 것이 있다는 뜻이고요. 선비는 이지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다. 약속한 7일째 아침이 밝았다. 관아 마당에는 황도 고을 백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박탐이 모이게 했다. 꼬마가 무슨 짓을 하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실패를 확인하고 바로 연자제를 선포하려는 계획이었다. 백성들은 공포에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최칠은 팔짱을 끼고 광장 한쪽에 서서 냉소했다. 박탐은 관아 상좌에 앉아 기다렸다. 오늘따라 금실로 수놓은 도포를 걸쳤다. 환갑잔치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때 이지가 나타났다. 품에 닭 한 마리를 안고 평범한 암탉이었다. 갈색 깃털에 빨간 볕.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지 않은 닭이었다. 이지는 그 닭을 들고 관아 마당 한가운데를 걸어 들어왔다. 박탐은 눈살을 찌푸렸다. 저게 신령한 닭이라는 게냐? 예. 나리. 황금알을 낳는 신령한 닭이? 예. 나리.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사옵니다. 박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지는 닭을 두 손으로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 닭은 현재 황금 기운이 부족하여 알을 낳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신령한 닭도 황금 기운을 공급받아야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법이옵니다. 그리고 그 황금 기운은 이지가 잠시 멈추었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숨을 참았다. 오직 진짜 금에서만 나옵니다. 나리께서 직접 금괴를 가져다 가루로 만들어 이 닭에게 먹이시면 기운을 받은 닭이 황금알을 낳을 것이옵니다. 박탐은 잠시 멈추었다. 최칠이 낮은 목소리로 박탐의 귀에 속삭였다. 속임수가 아니겠사옵니까? 저 꼬마가 됐다. 박탐이 손을 들었다. 그 눈에 빛이 돌았다. 박탐은 9살짜리 소년이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퍼포먼스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다. 자신이 황금알을 낳는 닭을 직접 길러내는 사또. 얼마나 그럴듯한 그림인가. 금괴를 가져오너라. 최칠의 눈이 흔들렸다. 나리 가지만 그것은 나리 개인의 가져오라 했다. 최칠은 어쩔 수 없이 박탐의 명을 따랐다. 잠시 후 포졸 2명이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금괴 10개였다. 이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포졸들이 금괴를 절구에 빻기 시작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눈을 의심했다. 저것이 어디서 난 금인지는 몰랐지만 저 양이 범상치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닭에게 금가루를 섞은 모이를 먹였다. 닭이 모이를 쪼아 먹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지가 닭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래도 기운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먹여야. 박탐은 이미 흥분 상태였다. 황금알이라는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성공하면 조정에도 알릴 수 있고 자신의 이름이 전국에 퍼질 수도 있다는 상상이 이성을 덮었다. 더 가져와라. 2번째 상자가 나왔다. 금괴 15개. 최칠이 박탐의 소매를 잡았다. 나리. 이건 너무. 박탐이 소매를 뿌리쳤다. 이지는 천천히 시선을 옮겨 마당에 모인 백성들을 훑쳤다. 사람들이 점점 눈이 커지고 있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저게 어디서 나온 금이냐? 이 가뭄에 저렇게 많은 금이 어떻게? 우리 시종자를 팔아 저런 금으로 바꾼 것 아니냐? 이지가 입술을 달싹였다. 그 시점에서 박탐 눈에는 닭밖에 보이지 않았다. 더 먹여라. 더 많이 먹여야 큰 알이 나온다고 했지 않느냐? 3번째 상자. 4번째 상자. 마당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금가루와 금괴들이 쌓여 있었다. 햇볕에 반짝였다.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눈물을 흘리는 노인이 있었다. 입술을 떠는 안악이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것은 자신들의 것이었다. 이지는 닭 앞에 다시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닭의 배를 어루만졌다. 닭이 꼬로록 소리를 냈다. 이지가 사또를 올려다봤다.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닭이 알을 낳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박탐은 의자에서 일어서 발꿈치를 들고 목을 뻗었다. 최칠도 눈을 가늘게 뜨고 닭을 봤다. 포졸들도 가까이 왔다. 마당에 있던 모든 시선이 닭 한 마리에게 집중됐다. 이지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닭이 꾀액 소리를 내며 힘을 주었다. 이지의 손이 닭의 아래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이지가 들어올린 것은 황금알이 아니었다. 얇게 접힌 종이 뭉치였다. 그리고 그 옆에 이지가 품에서 꺼낸 것이 있었다. 용문이 금괴. 박탐의 얼굴이 굳었다. 이지는 일어서며 목청을 높였다. 마당 가득 울리는 목소리였다. 이 종이는 황도, 고을, 신복, 최칠의 필체로 작성된 환전 장부이옵니다. 날짜별로 백성들에게서 거둔 곡식의 양과 이것을 금괴로 바꾼 내역이 적혀 있사옵니다. 그리고 이 용문이 금괴는 이지가 금괴를 높이 들었다. 사또 날이 개인 비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옵니다. 관아 침소 마루 아래 지하에 금괴, 비단, 옥석이 가득한 그 창고 말이옵니다. 마당이 폭발하듯 소란해졌다. 박탐의 눈이 이지에게 고정됐다. 그 눈에는 이제 당황이 아닌 살기가 돌았다. 저 꼬마를 잡아라. 포졸들이 움직였다. 그 순간 관아 담벼락 위에 사람들이 나타났다. 1명, 2명, 3명, 5명. 붉은 도포에 검은 띠. 각자 암행어사 직인이 새겨진 마패를 들고 있었다. 그중 가운데에 선 남자가 담벼락에서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착지와 동시에 마패를 들어올리며 외쳤다. 어사출도 모두 움직이지 마라. 마당이 얼어붙었다. 포졸들이 멈췄다. 최칠의 얼굴이 잿빛이 됐다. 박탐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담벼락 위의 사람들을 확인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암행어사 정수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발치에 쌓인 금괴 더미를 내려다봤다. 그 다음 이지를 바라봤다. 이지가 정수에게 다가섰다. 두 손으로 장부 종이와 용문이 금괴를 내밀었다. 어사나리, 이것이 장부이고 이것이 실물 증거이옵니다. 그리고 저 마당 위에 있는 금괴와 금가루는 사또 나리께서 직접 꺼내신 것이오니 본인이 스스로 내놓은 증거이옵니다. 정수는 장부를 펼쳤다. 내용을 읽는 사이 그의 표정이 굳었다. 금액이 총 세금 수입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정상적인 수령 목록으로는 평생을 모아도 불가능한 양이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박탐을 바라봤다. 박탐은 마지막으로 한번 발버둥쳤다. 저 꼬마가 함정을 판 것이오. 저 아이가 내 창고에 침입해서. 이지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리께서 직접 금괴를 꺼내 마당에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닭에게 먹이라고만 했을 뿐이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그리하신 것은 황금알을 얻고 싶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웅성거렸다. 그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이 퍼져나갔다.
한 달 동안 눌려있던 공포가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정수는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탐과 최치를 결박하라. 두 사람이 결박됐다. 박탐은 결박되는 순간에도 이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이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았다. 그러다 이지는 사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나리, 신령한 닭은 황금알을 낳지 않았사옵니다. 이지가 품에서 보통 달걀을 하나 꺼냈다. 하지만 이 닭이 낳은 달걀은 있사옵니다. 진짜 달걀이옵니다. 그 달걀을 이지는 달려온 도리에게 건네줬다. 가져가. 어머니 드려. 도리가 달걀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눈물을 참았다. 환수된 금과 재물은 그날 오후부터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시종자갑, 가축갑, 뜯긴 가재도구갑. 정수는 철저하게 장부와 대조에 하나씩 내줬다. 날이 저물 무렵 황도 고을 광장에 불이 켜졌다. 누군가 풍물패를 불러왔다. 북이 울렸다. 장구가 따라쳤다. 오랫동안 웃음이 없던 마을에서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이지는 마을 외곽 언덕에 혼자 올라가 앉아 그 광경을 내려다봤다. 정수가 옆에 와서 앉았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9살이라 하였지. 예. 어떻게 내가 이 근방에 암행 중인 걸 알았느냐. 짐이 없는 행상은 행상이 아니옵니다. 정수는 웃었다. 처음으로 웃었다. 조정에 이 일을 알릴 것이다. 내가 한 일을. 이지는 고개를 저었다. 소인이 한 것은 없사옵니다. 사또 나리가 스스로 하셨습니다. 소인은 그저 닭 한 마리를 들고 왔을 뿐이옵니다. 아래쪽 마을에서 웃음소리가 올라왔다. 장구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오랫동안 비를 부르지 않던 하늘 어딘가에서 그날 밤 처음으로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지는 손을 뻗어 빗방울 하나를 손바닥 위에 받았다. 따뜻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